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수많은 알약을 입에 넣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병원 침대 위에서 보내게 만들 수도 있는 위험한 습관을 지적하는 것이라면 그래도 그 영양제들을 고집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100세 시대를 선도하는 시니어 건강 전문가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수많은 어르신을 만나며 정말 안타까운 상황을 자주 목격합니다. 몸에 좋다는 소문에 비싼 돈을 들여 사 먹은 영양제가 오히려 간을 망가뜨리고 신장을 파괴하며 심지어 생명까지 위협하는 독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입니다. 특히 우리 몸의 기능이 급격히 변하는 60대 이후에는 영양제를 대하는 자세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수백만 명이 아무 의심 없이 복용하는 보조제 중에서 지금 당장 멈춰야 할 치명적인 5가지가 무엇인지 오늘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소중한 내 몸을 지키는 진정한 지혜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100세까지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보험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몸은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변합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도 있지만 더 위험한 것은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내부의 변화입니다. 특히 60을 넘기면서 가장 먼저 약해지는 기능 중 하나가 바로 몸속 해독 시스템입니다. 젊었을 때는 무심코 넘겼던 작은 습관 하나가 노년기에는 건강 전체를 뒤흔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기운이 없어서 남들이 좋다길래라는 이유로 영양제를 챙겨 드십니다. 비타민, 오메가3, 각종 미네랄까지 하루에 여러 알을 한 번에 삼키는 모습은 이제 낯설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위험한 착각이 숨어 있습니다. 영양제는 약이 아니니 많이 먹어도 괜찮다는 믿음입니다. 이 생각은 노년기 건강관리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첫 번째 오해입니다. 우리 몸에 들어오는 모든 물질은 반드시 간과 신장을 거칩니다. 음식이든 약이든 영양제든 예외는 없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처리 능력이 눈에 띄게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간세포의 수는 줄어들고 간으로 흐르는 혈액량도 감소합니다. 신장 역시 혈액을 걸러내는 미세한 필터 기능이 점점 헐거워집니다. 젊었을 때라면 하루 이틀 안에 배출되던 성분들이 이제는 몸속에 오래 머물며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매우 조용하게 진행됩니다. 통증도 특별한 증상도 없이 서서히 쌓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더욱 위험합니다. 난 괜찮은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 때 이미 장기는 무리를 참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으로 병원 약을 함께 복용하고 있다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영양제와 처방약이 서로 영향을 주며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는 영양제 과다 복용으로 인해 간 수치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신장 기능이 악화된 노년 환자들을 점점 더 자주 만나게 됩니다. 본인은 건강을 위해 열심히 챙겼다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장기에 부담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점은 이런 문제들이 초기에는 뚜렷한 경고 없이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중복입니다. 여러 제품을 동시에 복용하다 보면 동일하거나 비슷한 성분이 겹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비타민 하나만 먹는다고 생각했지만 종합 비타민, 뼈 건강제, 눈 영양제에 같은 성분이 반복해서 들어있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렇게 쌓인 양은 어느 순간 몸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게 됩니다. 노년기의 건강관리는 젊을 때와 완전히 다른 기준이 필요합니다. 더 많이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고 점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지금 내 몸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무엇이 과한지 구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유행이나 광고 문구가 아니라 내 몸의 변화와 신호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장을 통해 꼭 기억하셔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영양제는 건강을 만들어주는 마법의 알약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잘못 사용하면 약보다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외부 물질입니다. 이제부터는 무작정 챙기는 습관에서 벗어나 내 몸을 먼저 이해하는 건강 관리로 방향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노년기의 삶의 질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우리 몸에는 아파도 좀처럼 소리를 내지 않는 장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간과 신장입니다. 심장은 통증으로 신호를 보내고 위장은 불편함으로 경고하지만 간과 신장은 이미 상당히 망가질 때까지 조용히 버티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장기는 흔히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문제는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이 침묵이 오히려 치명적인 결과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간은 우리 몸의 화학 공장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약, 영양제에 들어있는 모든 성분은 간을 거쳐 분해되고 재조합됩니다. 그러나 예순을 전후로 간세포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간으로 공급되는 혈액량 역시 눈에 띄게 감소합니다. 이는 곧 해독 능력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젊었을 때는 무리 없이 처리하던 양도 이제는 간에 큰 부담이 됩니다. 신장 역시 상황은 비슷합니다. 신장은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 소변으로 배출하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이 필터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성능이 떨어집니다. 마치 오래 사용한 정수기 필터처럼 미세한 구멍들이 막히고 역과 능력이 감소합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매우 서서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아직 괜찮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신장이 이미 한계를 향해 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고용량 영양제를 꾸준히 복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간과 신장은 처리하지 못한 성분들을 몸속에 그대로 남겨두게 됩니다. 배출되지 못한 물질은 혈액 속을 떠돌며 독성으로 작용합니다. 처음에는 피로감, 소화불량 같은 가벼운 증상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간 수치 상승, 신장 기능 저하, 심지어 급성 장기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특별한 질병이 없던 어르신이 어느 날 갑자기 간 수치 이상이나 신장 결석으로 병원을 찾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여러 종류의 영양제를 장기간 복용해 왔다는 점입니다. 본인은 몸을 챙긴다고 생각했지만 장기는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위험한 점은 간과 신장이 동시에 부담을 받는 상황입니다. 간에서 분해되지 못한 성분이 신장으로 넘어가고 신장은 이를 배출하지 못해 다시 혈액으로 돌려보냅니다.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면 몸속 독소 농도는 점점 높아집니다. 이 과정에서 특별한 통증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문제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노년기의 건강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내 장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다고 알려진 성분이라도 장기가 처리하지 못하면 독이 됩니다. 특히 여러 가지 영양제를 동시에 복용하는 습관은 간과 신장에게 과중한 업무를 떠넘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무엇을 더 먹을 것인가가 아니라 내 몸이 지금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간과 신장은 오늘도 아무 말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 침묵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 그것이 노년기 건강을 지키는 두 번째 핵심 원칙입니다. 비타민 D는 오랫동안 뼈 건강의 수호자로 불려왔습니다. 햇볕을 쬐면 자연스럽게 생성되고 골다공증을 예방해 준다는 인식 덕분에 시니어 세대에게 가장 많이 선택되는 영양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친숙함 때문에 가장 쉽게 과용되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고함량 비타민 D 제품이 쏟아지면서 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비타민 D의 가장 큰 특징은 지방에 녹는 지용성 비타민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수용성 비타민처럼 남는 양이 소변으로 빠르게 배출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몸에 들어온 비타민 D는 지방 조직과 간에 저장됩니다. 처음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이 축적이 독이 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간과 신장의 처리 능력이 떨어져 있어 축적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고용량 비타민 D를 장기간 복용할 경우 가장 먼저 나타나는 문제는 혈액 속 칼슘 농도의 이상입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과다 복용 시 혈중 칼슘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고칼슘 혈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속이 더부룩하거나 메스꺼움, 변비 같은 가벼운 증상으로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단순한 소화 문제로 넘기지만 실제로는 몸속에서 위험 신호가 켜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과도한 칼슘은 신장에서 걸러지며 결석을 형성하게 됩니다. 신장 결석은 극심한 통증뿐 아니라 신장 기능을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더 나아가 칼슘이 혈관 벽에 달라붙는 석회화 현상이 발생하면 혈관은 점점 딱딱해지고 탄력을 잃게 됩니다. 이로 인해 심장병과 뇌졸중의 위험은 급격히 높아집니다. 뼈를 보호하려던 선택이 오히려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용량에 대한 감각이 무뎌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루 수천 단위, 심지어 만 단위 이상의 비타민 D를 아무런 검사 없이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마다 필요한 양은 전혀 다릅니다. 이미 충분한 수치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복용하면 그 순간부터는 도움이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비타민 D는 햇볕과 식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영양소입니다. 규칙적인 야외 활동과 균형 잡힌 식단만으로도 상당 부분 충족됩니다. 영양제가 필요한 경우라면 반드시 혈액 검사를 통해 현재 수치를 확인하고 최소한의 용량으로 보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노년기의 건강관리는 더 많이가 아니라 정확하게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비타민 D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좋다는 말만 믿고 무작정 복용하기보다 내 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먼저 묻는 것이 진짜 현명한 선택입니다. 오메가3는 혈관 건강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영양제입니다. 피를 맑게 해준다. 혈액순환에 좋다는 말 덕분에 시니어 식탁 위에서 빠지지 않는 단골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줄이고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억제라는 작용이 노년기에는 양날의 검이 된다는 점입니다. 오메가3의 핵심 작용 중 하나는 혈액이 쉽게 굳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혈관이 막히는 것을 예방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반대로 출혈이 발생했을 때 피가 잘 멈추지 않게 만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노년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약해지고 작은 손상에도 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심장 질환으로 이미 아스피린이나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있는 어르신이라면 위험은 배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대용량 오메가3를 함께 복용하면 혈액이 지나치게 묽어질 수 있습니다. 몸은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려 하지만 외부에서 강제로 균형을 깨뜨리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깁니다. 초기 신호는 비교적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양치질을 할 때 잇몸에서 피가 자주 나거나 작은 부딪힘에도 멍이 쉽게 들고 오래 사라지지 않습니다. 코피가 잦아지고 평소보다 출혈이 오래 지속되는 느낌이 든다면 이미 몸은 경고를 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넘기지만 실제로는 혈액 응고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더 위험한 상황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부 출혈입니다. 위장관 출혈이나 뇌출혈은 겉으로 드러나기 전까지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뇌 속에서 출혈이 발생했을 경우 피가 멈추지 않으면 짧은 시간 안에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평소 건강을 위해 먹던 영양제가 결정적인 순간에 생명을 위협하는 변수가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수술이나 시술을 앞두고 있는 경우라면 오메가3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의료 현장에서는 최소 열흘 전부터 오메가3 복용을 중단할 것을 권합니다. 하지만 이를 모르고 계속 복용하다가 수술 중 출혈이 멈추지 않아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본인은 건강관리에 철저했다고 생각했지만 결과는 정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오메가3 역시 적당함이 핵심입니다. 음식으로 섭취하는 생선 기름과 고농축 캡슐을 장기간 대량으로 복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여러 약을 함께 복용하는 노년기에는 반드시 전체 복용 목록을 점검해야 합니다. 혈관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 오히려 혈관을 위협하지 않도록 이제는 한 번 더 멈춰서 생각해야 합니다. 오메가3는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섭취해야 하는 성분입니다. 그것이 노년기 건강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최근 시니어들 사이에서 콜레스테롤 관리용 영양제로 자주 언급되는 것이 바로 홍국입니다. 붉은 빛을 띠는 쌀에서 추출한 성분이라는 설명과 함께 자연에서 나온 것이라 안전하다는 이미지가 덧붙여지면서 많은 분들이 부담 없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식 속에는 매우 위험한 착각이 숨어 있습니다. 자연 유래라는 말이 곧 안전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홍국의 핵심 성분은 병원에서 처방되는 고지혈증 치료제와 화학 구조가 거의 동일합니다. 즉, 홍국은 단순한 보조식품이 아니라 사실상 약물에 가까운 작용을 합니다. 문제는 영양제로 판매되는 홍국 제품들은 의약품처럼 엄격한 용량 관리와 부작용 감시를 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제품마다 함량이 일정하지 않고 개인의 상태에 맞춘 조절도 어렵습니다. 가장 위험한 상황은 이미 병원에서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 중인 경우입니다. 이 상태에서 홍국을 함께 섭취하면 같은 계열의 성분을 이중으로 복용하는 결과가 됩니다. 몸은 필요 이상으로 강한 자극을 받게 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근육과 간으로 향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대사 능력이 떨어져 이러한 부담을 더욱 크게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부작용이 바로 횡문근육해증입니다. 이는 근육세포가 파괴되며 그 잔해가 혈액으로 흘러나오는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근육통이나 몸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전신 근육에 극심한 통증이 나타나고 소변 색깔이 콜라처럼 짙어지는 특징적인 증상이 동반됩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신장 손상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치료가 늦어질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간 손상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홍국 성분은 간에서 대사되기 때문에 과다 복용 시 간 수치를 급격히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피로감이 심해지고 식욕이 떨어지며 눈이나 피부가 노랗게 변하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미 간이 경고를 보내고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를 단순한 노화 증상으로 오해하고 지나쳐 버립니다. 더 안타까운 점은 홍국이 영양제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기 때문에 병원 진료 시 복용 사실을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의사는 처방약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고 그 사이 숨겨진 원인이 문제를 키우게 됩니다. 이것이 홍국이 특히 위험한 이유입니다. 콜레스테롤 관리는 분명 중요한 건강 과제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검증된 약물을 적절한 용량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자연이라는 이름에 기대어 불확실한 선택을 하는 것은 노년기 건강에 큰 도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드시고 있는 홍국 제품이 있다면 그것이 정말 필요한 선택인지 반드시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비타민 E는 오랫동안 젊음을 지켜주는 영양소로 알려져 왔습니다.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 노화를 늦춰주고 피부와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설명은 많은 시니어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여성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필수 영양제처럼 자리 잡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 결과들은 이 친숙한 비타민에 대해 전혀 다른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비타민 E는 활성산소를 줄여 세포 손상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이론만 보면 분명 몸에 이로울 것처럼 보입니다. 문제는 이 작용이 적정량에서만 의미가 있다는 점입니다. 고용량으로 장기간 복용할 경우 우리 몸이 스스로 유지하던 균형을 오히려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방어 시스템이 외부에서 과도하게 개입받으면서 혼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대규모 임상 연구에서는 하루 400단위 이상의 비타민 E를 장기간 복용한 사람들에서 오히려 전체 사망률이 높아졌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영양제가 수명을 단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는 항산화 작용이 과해질 경우 면역 반응과 세포 조절 기능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이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비타민 E 역시 혈액 응고를 방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혈관 질환 약을 복용 중인 시니어에게는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오메가3, 아스피린 등과 함께 복용할 경우 그 효과는 누적됩니다. 작은 상처에도 피가 오래 멈추지 않거나 멍이 쉽게 들고 오래 지속된다면 몸은 이미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성 시니어에게는 또 다른 위험 요소도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고용량 비타민 E 복용이 전립선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아직 모든 원인이 완전히 규명된 것은 아니지만 예방을 목적으로 시작한 보조제가 오히려 암 위험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입니다. 비타민 E는 원래 우리 식탁에서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영양소입니다. 견과류, 식물성 기름, 녹색 채소 등 일상적인 식재료에 이미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몸은 필요한 만큼을 자연스럽게 흡수합니다. 반면 알약 형태로 농축된 비타민은 짧은 시간 안에 과도한 양을 몸에 밀어넣게 됩니다. 노년기의 건강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더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비타민 E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젊음을 붙잡기 위한 욕심이 오히려 건강을 갉아먹지 않도록 이제는 선택의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할 때입니다. 자연의 식재료를 대신할 수 있는 영양제는 없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손톱이 쉽게 갈라지기 시작하면 많은 시니어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영양제가 있습니다. 바로 비오틴입니다. 비오틴은 모발과 손톱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인식 덕분에 비교적 부담 없이 선택되는 성분입니다.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몸에 쌓이지 않고 소변으로 배출된다는 설명도 안심을 더합니다. 그러나 비오틴의 진짜 위험은 전혀 다른 곳에 숨어 있습니다. 비오틴이 문제를 일으키는 지점은 장기가 아니라 검사 결과입니다. 현대의학은 혈액 검사 수치를 기반으로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고용량 비오틴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 이 혈액 검사 수치가 실제 몸 상태와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오차 수준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왜곡입니다. 특히 갑상선 기능 검사와 심장 관련 검사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오틴은 검사 장비의 측정 방식에 간섭하여 수치를 비정상적으로 낮거나 높게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실제로는 이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 결과는 정상으로 나오거나 반대로 멀쩡한 상태를 병으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중 더 위험한 것은 이상을 놓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심근경색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특정 심장 수치가 정상으로 표시된다면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갑상선 기능 이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증상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검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하지 않으면 원인을 찾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가게 됩니다.
노년기에는 이 시간의 손실이 곧 생명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비오틴을 영양제로 인식하기 때문에 병원에 갈 때 복용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의사는 환자가 복용 중인 처방약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고 그 사이 비오틴은 검사 결과를 조용히 왜곡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의료진의 눈을 가리는 막이 하나 더 씌워진 셈입니다. 특히 정기 건강검진을 받는 시니어라면 비오틴 복용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검사 며칠 전부터 비오틴 복용을 중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응급 상황에서는 반드시 의료진에게 비오틴을 복용 중임을 알려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에 가까운 행동입니다. 외모 관리를 위한 작은 선택이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을 흐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비오틴은 몸을 망가뜨리기보다 진실을 숨긴다는 점에서 더 위험합니다. 이제는 배출되니 괜찮다는 생각 대신 검사를 흐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노년기의 건강은 정확한 판단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몸은 결코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항상 작은 신호로 시작됩니다. 다만 그 신호가 너무 일상적이고 익숙해서 우리는 그것을 나이 탓으로 넘겨버립니다. 특히 영양제가 몸에 부담을 주기 시작했을 때 나타나는 경고는 소리 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반복됩니다. 이 장에서는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신체의 마지막 신호들을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첫 번째 신호는 이유 없는 출혈입니다. 양치질을 할 때 잇몸에서 피가 자주 나고 작은 충격에도 멍이 쉽게 들며 오래 사라지지 않는다면 단순한 치주 문제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혈액 응고 기능이 흐트러졌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오메가3, 비타민 E 항응고 성분이 겹쳐 작용할 때 자주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몸은 이미 균형이 깨졌음을 조용히 알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변의 변화입니다. 평소보다 거품이 유난히 많아지거나 색이 진해지고 탁해졌다면 신장이 과부하 상태일 수 있습니다. 신장은 마지막까지 버티는 장기이기 때문에 이런 변화는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특히 소변색이 콜라처럼 어두워졌다면 즉시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근육 손상이나 독성 물질 축적과 관련된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속적인 소화 불량과 메스꺼움입니다. 영양제를 먹은 뒤 속이 울렁거리거나 식욕이 눈에 띄게 떨어진다면 위장 문제가 아니라 혈중 칼슘 이상이나 간 대사 부담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복에 먹어서 그렇다며 넘기지만 반복된다면 몸이 더 이상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는 설명되지 않는 근육통과 기력 저하입니다. 특별히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다리가 무겁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유난히 힘들어졌다면 단순한 체력 저하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홍국이나 특정 영양제의 부작용으로 근육 손상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단계에서 방치하면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신호는 전반적인 피로감과 집중력 저하입니다. 잠을 충분히 자도 개운하지 않고 머리가 멍한 느낌이 지속된다면 몸속 해독 시스템이 이미 한계에 다다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간과 신장이 보내는 SOS가 전신 증상으로 드러나는 단계입니다. 이 모든 신호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조금 불편한 정도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불편함을 무시하고 계속 같은 습관을 유지하면 어느 순간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몸의 경고를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노년기일수록 이 신호들에 더 민감해져야 합니다. 몸은 이미 충분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목소리를 듣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영양제는 어떻게 먹어야 안전할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더 많이, 더 비싸게가 아니라 정확하게, 천천히, 꾸준히 점검하며 복용하는 것입니다. 노년기의 몸은 젊은 시절과 전혀 다른 리듬으로 움직입니다.
같은 용량, 같은 성분이라도 반응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용법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복용 전 확인입니다. 영양제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현재 몸 상태를 객관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 간 수치, 신장 기능, 비타민 수치 등을 확인하면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이미 충분한지 명확해집니다. 부족함을 채우는 것과 충분한 상태에서 더하는 것은 결과가 정반대입니다. 이 단계가 생략되면 모든 선택은 추측이 됩니다. 두 번째 원칙은 한 번에 하나씩입니다. 여러 영양제를 동시에 시작하면 문제가 생겨도 원인을 찾기 어렵습니다. 최소 2주 간격을 두고 하나씩 추가하며 몸의 반응을 관찰해야 합니다. 속이 불편한지, 피로가 늘었는지, 피부나 소변에 변화가 있는지 작은 신호들을 기록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몸은 언제나 먼저 답을 줍니다. 세 번째 원칙은 최소 용량부터 시작입니다. 시니어의 대사 능력은 느립니다. 권장량의 절반, 때로는 그보다 적은 양으로 시작해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최대 용량으로 시작하는 것은 몸에 시험을 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지용성 비타민이나 항응고 성분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네 번째 원칙은 중복 성분 점검입니다. 종합 비타민, 기능성 보조제, 특정 목적 영양제에는 같은 성분이 반복해서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벨을 꼼꼼히 확인해 동일 성분이 겹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금씩 여러 번이 모여 과다가 되는 순간은 생각보다 빠릅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정기적인 모니터링입니다. 영양제는 한 번 정하면 끝이 아닙니다. 최소 3개월에 한 번은 간과 신장 수치를 확인하며 복용이 내 몸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몸 상태는 계절, 활동량, 질환 변화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영양제의 위치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영양제는 어디까지나 보조수단입니다. 신선한 음식, 규칙적인 움직임, 충분한 수면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이 흔들린 상태에서 영양제만 늘리는 것은 방향이 잘못된 선택입니다. 노년기의 건강은 선택의 누적입니다. 오늘 어떤 알약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 원칙들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영양제는 위험이 아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노년기의 영양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충분히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결론은 하나입니다. 건강은 알약의 개수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과한 욕심이 몸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조용히 장기를 소모시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100세를 향한 길은 더 많이 채우는 방향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노년기의 몸은 정직합니다. 무리한 선택에는 반드시 신호로 답합니다. 피로, 소화 불량, 통증, 검사 수치의 변화는 모두 몸이 보내는 언어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언어를 듣지 않고 다들 먹는다, 몸에 좋다더라는 말에만 의존해 왔다는 점입니다. 건강관리의 중심을 다시 내 몸으로 되돌려야 할 때입니다. 영양제는 결코 적이 아닙니다. 다만 역할이 분명해야 합니다. 음식으로 채우기 어려운 부분을 보완하는 조연이지 주연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계절에 맞는 제철 음식, 적당한 단백질, 충분한 수분 섭취는 어떤 고급 영양제보다 기본적이고 강력한 건강 자산입니다. 여기에 매일 조금씩 몸을 움직이는 습관이 더해지면 몸은 스스로 회복할 힘을 유지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노년기의 건강은 불안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불안할수록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붙잡으려 합니다. 영양제 역시 그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짜 안심은 많이 먹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이해하고 선택했다는 확신에서 옵니다. 내가 왜 이 영양제를 먹는지, 언제까지 먹을 것인지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식탁과 서랍 속을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 영양제, 언제부터 먹었는지 모르는 캡슐이 있다면 그것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몸에 맞지 않는 선택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간과 신장은 숨을 돌릴 수 있습니다. 덜어낸 자리에 생기는 여유가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100세를 향한 삶은 경쟁이 아닙니다. 남들과 같은 속도로 갈 필요도 없습니다. 내 몸의 속도에 맞춰 오늘보다 내일을 조금 더 가볍게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영양제를 현명하게 다루는 능력은 그 여정에서 아주 중요한 기술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2막은 아직 충분히 길고 소중합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현명하게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오래 사는 비결이며 건강하게 살아가는 지혜입니다.